저는 운동을 하고 있고 제 친구는 운동을 안 한다면, 운동을 안 하는 제 친구는 매년 1%씩 늙고 있죠. 근데 저는 운동을 해요. 그러면 대략 0.5%씩 늙게 되면 노화의 속도가 제가 50% 느리게 되는 거죠. 5년, 10년 되면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걷기만 해서는 저속 노화를 이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나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천천히 우리의 기관들이 늙어가는데요. 대략 20대나 20대 중반 기준으로 근력은 매년 1%씩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40세가 되면 20여 %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80대가 된다면 내가 가진 근력의 50% 정도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근육량은 줄어들고 움직임은 나빠지고, 또는 근육이 줄어들면서 대사질환이 생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또 중년 이후의 분들이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건, 바지를 입으면 예전에는 허벅지, 엉덩이가 타이트해졌었는데요. 허벅지, 엉덩이는 아마 못하고 헐거워지고 복부, 벨트 쪽만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게 체감하기 제일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바닥에 앉아서 먹는 자리를 자꾸 피하고 이런 책상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기를 원하죠. 이런 부분들이 나이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수명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는데요. 기대 수명은 내가 대략 한 80대 중반까지 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수준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상에서의 내 주변인들 또는 사회 환경이 그 정도일 때 기대 수명을 그렇게 보고요. 이제 건강 수명은 내가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데요. 대략적으로 60대 초반 정도가 건강 수명이에요. 그러면 대략 15년에서 길면 20년까지 병에 든 채로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명보다는 건강 수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건강 수명의 기준에서는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더라도 나의 몸을 내가 움직이면서 일상을 편안하게 좀 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간다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식사를 하러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또는 어떤 공공기관에 어떤 볼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40대부터 근육이 빨리 줄어든다는데 실제로 체감 가능한가요?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천히 나이를 들기 때문에 근육량도 줄어들고 움직임도 천천히 나빠지니까 어느 순간 나빠지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감하기 가장 좋은 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를 즐긴다. 예를 들어 달리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젊을 때부터 러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5km를 30분에 달렸어요. 근데 만약에 40대나 50대가 됐을 때 30분에 달리던 것을 40분, 45분 걸리면서 그렇게 걸리게 되면 내가 노화가 생겼구나를 알 수 있겠죠. 또는 팔굽혀펴기, 저는 이제 턱걸이로 알게 됐는데요. 40대 중반에 제가 공원에서 돌아다니다가 저희 아이와 턱걸이를 보고 아빠 저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래서 매달렸어요. 저 젊을 때 나름 좀 했었거든요. 진짜 20개 가까이 했었는데 땡기는데 한두 개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정확히 4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게 나이 들었구나, 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지 않아서 못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알기 가장 좋은 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동일한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나의 체력과 몸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내가 나이듦 또는 노화를 확인하기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면 노화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나요? 네, 맞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노화가 늦춰지죠. 그래서 이제 저속노화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년 1%씩 늙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대략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을 하고 있고
제 친구는 운동을 안 한다면 운동을 안 하는 제 친구는 매년 1%씩 늙고 있죠. 근데 저는 운동을 해요. 그러면 대략 0.5%씩 늙게 되면 노화의 속도가 제가 제 동료에 비해서 50% 느리게 되는 거죠. 이게 1년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5년, 10년 되면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5년, 10년 또는 15년이 지나면 둘의 신체적인 나이 차이도 운동을 한 기간만큼 5년, 10년씩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을 때 나이가 많이 안 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아마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속노화가 외모보다 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저속노화하면 2000년대 초반은 아마 피부 얼굴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얼굴에 주름이 없고 하얘 보이고 잡티 없고 이런 거였는데요. 저속노화의 기본은 우리 몸의 신체적인 전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라고 하는 근육과 관절의 건강이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순환기계라고 해서 심장, 폐, 그 다음에 대사질환이라는 이런 내과적인 질환을 내가 앓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저속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나쁘게 말하면 고속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도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걷기만 해도 저속노화에 도움이 되나요? 걷기만 해서는 저속노화를 이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된 거는 2000년대 이전에 운동을 아예 안 하니까 걷기라도 하세요 라고 해서 걷기가 강조된 거거든요. 그리고 걷기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팠던 사람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최소한 걸어야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걷기를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라든지 어디가 아픈 분에게는 걷기가 운동이 되겠지만, 지금 저희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일상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걷기가 사실 충분하게 몸에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이 되지 않고요,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걷기보다 조금 더 운동 강도가 강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쁜 사람도 10분 정도로 가능한 운동 루틴이 있나요? 네, 바쁘신 분들이 하기에 좋은 게 순간순간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는 아침에 종아리 운동을 한쪽 발에 한 100개씩 하거든요. 양치하면서. 그러면 3분 걸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치하면서 오른발 카프라이즈라고 하는 뒤꿈치 들어 올리는 동작하고, 반대쪽 양치하면서 또 반대쪽 하고, 이러면 3분 동안 종아리 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옷을 갈아입거나 그럴 때 소파에 앉아서 간단하게 다리를 올리고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들, 네, 이런 동작이에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되게 신경 써서 앉아 있거든요. 저 집에서는 이렇게 안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을 하는 상태라 몸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바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코어가 잡히고 근육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모여지면 사실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 이상 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계단에 서 있다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또는 계단이 몇 개 있다면 걸어간다든지, 이런 루틴들을 찾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는 업무를 보다가 가슴을 이렇게 쭉 펴는 이런 동작들 한 10번만 해주셔도 우리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자세도 편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사실은 피트니스 센터나 그 홈트레이닝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해서 부족한 운동분을 좀 채우고, 예를 들어 주말에 시간이 난다면 그때 근력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유산소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훨씬 좋고요. 뭐든지 운동을 하다가 아예 놓으면 다시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루틴을 어떤 방식으로든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다 중단하다 반복해도 효과가 있나요? 가장 좋은 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하는 동안에 몸이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지속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좋아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하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아예 안 하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운동을 하면 하는 순간 좋아짐이 올라가니까 제가 볼 때 안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또 간헐적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자꾸 중단해서 뭐라고 할까요? 실패를 하면 약간 루저가 된 느낌이 저도 그랬고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시작했다 또 실패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운동을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과하게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쁜 사람이면 종아리 운동 잠깐, 골반 운동 스트레칭 잠깐,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풀 세트로 한 번에 운동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약간 노는 듯 이게 운동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접근하시면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운동을 잘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운동 강도를 줄여도 괜찮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보통 제가 운동에 관련된 이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두 부류가 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아예 안 하시는 분. 약간 뭐 특전사나 해병대처럼 난 무조건 참고 이겨내야 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저속 노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주는 신호를 잘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몸이 불편하다를 조금 나누면 통증이 있냐? 통증이 없나?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좋고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중단하시는 게 필요해요. 또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 통증은 아무래도 부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통증은 아니고 근육통이 있다. 이거 역시도 내 몸이 지금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증과 근육통이 있다면 운동을 쉬거나 또는 가볍게 폼롤러랑 스트레칭을 해주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운동 강도를 조금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감이 있다면 운동 강도를 내려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예를 들면 배고프면 저희 밥 먹죠.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배부른데도 계속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도 상태에 따라서 운동을 조금 더 하고 덜 하고 또는 완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를 더 크게 느끼려면 하루 중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운동의 효과만을 보면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내 몸에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 근데 지금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을 때 운동을 해서 파김치가 돼버리면 제가 볼 땐 출근해서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겠죠. 사업을 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초보들은 제가 볼 땐 아침보다는 예를 들어 저녁을 좀 더 권하고요. 근데 베테랑들은 다 아침에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해도 나머지 에너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의 배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점심때나 저녁을 권해드리고요. 베테랑들은 대체적으로 아침 이른 시간에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내 에너지도 가장 높고요. 시간을 뺏기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저녁 때는 약속이 많잖아요. 하지만 아침에 새벽 6시에 만나자 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초급이냐 중급이냐 아니면 베테랑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은데요. 우선 그냥 언제가 제일 좋으냐 하면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되어야 몸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효과를 느끼려면 이제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좋아짐의 효과는 대략 3개월 걸려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3개월 이전에 그만두거든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로 예를 들면 열심히 2달을 운동했는데 몸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중계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포기하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 몸이 3개월 정도 돼야 근력과 그 다음에 어떤 순환기계가 좋아지면서 몸이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만약에 시작한다면 최소한 3개월은 그냥 반복적으로 좀 하신다 생각하고 효과는 그 후에 확인하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든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러닝이든 매일매일 체크하는 건 초반에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략 3개월을 그냥 가볍게 한다 생각하시면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체중계나 어떤 기록을 봤을 때 몸이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운동을 하고 좋아짐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만나면 살 빠진 게 보이는데 같이 계속 있던 친구는 안 보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나라면 더 안 보이죠. 그래서 대략 길게 보고 한 3개월을 그냥 묵혀두고 운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균형을 잡는 연습이 왜 중년 이후에 더 중요한가요? 네,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균형을 잡고 지낼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앉아 있고요. 서 있으면 2발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편하면 등을 기대고 있고, 또는 누워 있는 상태. 편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내가 균형을 잘 잡는지 못 잡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균형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감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발로 쓴다든지 또는 발을 교차해서 쓴다든지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노출되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 내가 그거를 못하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계속 지나는 거죠. 지금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70이 넘은 노년으로 가면 그 불안정한 상태를 이길 수 없는 균형이 안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낙상이 생겨서 잘 아시겠지만 7, 80대의 낙상은 고관절의 골절로 가고요. 그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하거나 요양병원에 가는, 다시는 걷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시기에 균형을 잡는 연습을 조금씩 하신다면 노후에도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이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네, 유연성이 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의 선수들도 예를 들어 야구를 하고 나면 통증이 생기거든요. 근육통이 생기고 그것을 폼롤러나 공이나 이런 걸로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하면 부드러워지게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통증이 없어지는데요. 우리 근육의 특징은 아주 짧아져도 통증이 생기고요. 길어져도 생깁니다. 이유는 적절한 길이 속에 있을 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TV를 보는 분 중에 내가 좀 딱딱하다 그런 분들은 몸에서 자꾸 통증감이 느낄 거고요. 반대로 너무 느슨한 분들도 통증을 느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느슨한 분들은 사실 근력 운동을 하는 거고요. 딱딱한 분들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중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했을 때 가장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어느 정도로 시작해야 효과가 생기나요? 근력 운동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산소 운동, 심폐지구력보다도 좀 더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워보질 않아서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은 주 3일을 추천하거든요. 근데 주 3일을 추천하는 이유는 하루 운동을 하고 나면 약간의 근육통이 생겨요. 근육통이 생기면 그 근육통을 회복하는데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운동을 하다 보니 주 3회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운동의 강도,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할지는 내가 오늘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다음날 약간의 근육통이 생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 자극이 약해서 근육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운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육통이 이틀, 3일씩 가면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근력 운동은 내가 근력 운동을 하고 다음날 하루 정도 몸이 조금 뻑뻑한 근육통이 있을 때 가장 잘 하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폐 운동은 반드시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해야 하나요? 네, 어렵지만 심폐지구력은 숨이 좀 차야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심장이 뇌보다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져야 심장에서 박출하는 박출량이 많아지고 압력이 커져요. 그래야 우리 전신에 피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신체 기관인 심장, 폐, 혈관, 그리고 뇌 모두가 좋아지는데요. 그 압력이 작고 용량이 작아지면 어떻게 보면 그냥 평상시에 지낼 정도로만 영양분하고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더 발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걷거나 또는 슬로우 조깅, 러닝을 하신다면 숨찬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로 하는 것은 그건 또 다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라 조심하셔야 되고요. 숨찬데 내가 옆 사람과 살짝 대화가 가능한 정도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운동 강도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첩성 운동이 낙상 예방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나요? 민첩성 운동은 약간 어떤 거지? 생각하실 텐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살짝 돌아갔을 때 우리 뇌는 발목이 넘어갔구나를 감지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뇌가 발이 넘어가면 다치니까 빨리 발을 옮겨, 그럼 반대발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넘어간 발 쪽으로 발을 빠르게 옮기는 이런 동작이 민첩성이거든요. 또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있으시죠. 펜 같은 거 이렇게 쓰다 놓쳤을 때 젊었을 때는 내려가는 걸 아마 이렇게 중간에 잡은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가하실 거예요. 하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이라는 게 이런 두 가지 원인에서 내 몸이 균형을 잃었을 때 우리 몸이 그것을 빠르게 감지해서 내 몸을 빠르게 돌려놓는 거죠. 차로만 하면 뭐 아주 비싼 차들은 내 타이어의 공기압이 어떻게 됐는지, 문은 닫혔는지, 그 다음에 뭐 안에 공기는 어떤지를 다 감지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게 이런 민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어떤 감각을 끌어올리는 동작이 민첩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권장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근데 좀 그 구분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운동을 안 하셨다 그러면 홈 트레이닝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헬스장에 가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많아서 무리를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집에서 홈트도 하고 피트니스 센터도 가는데요. 홈트를 할 때보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도파민이 막 나오거든요. 누군가가 날 보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 무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피트니스 센터를 만약에 가신다면 내가 최소한의 운동 동작들을 꽤 괜찮게 할 정도 되고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 운동 루틴을 일반인이 비슷하게 따라 할 수 있나요? 아마 유현진 선수의 운동 루틴을 따라하면 일반인들은 아마 몸살이 나거나 병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의 강도도 강하고요. 양도 많거든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의 그런 운동 루틴은 제가 볼 때는 일반인 선수 다 포함했을 때 거의 최정상급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따라한다는 건 좀 무리이고요. 그리고 또 유현진 선수 같은 프로 선수들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다는 건 반대로 수면 시간도 그만큼 확보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수들은 9시간, 10시간씩 자요. 그리고 운동 시간이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운동을 하거든요. 직장에 안 가고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유현진 선수나 뭐 손흥민 선수 지금 프로에서 뛰고 있는 이런 선수들의 운동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건 거의 불가하고요. 대신에 구성은 따라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강도나 양은 안 되지만 그 운동을 하는 순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라하면, 왜냐하면 가장 건강하고 강하게 몸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구성은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운동하기 전에 꼭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선수들이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운동 전에 먼저 하는 이유는요, 우선 뒤에 설명드릴 텐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하고 강해지거든요. 제가 유현진 선수랑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있을 때요, 유현진 선수의 연봉이 아마 200 몇십억 정도 됐을 거고요. 그 밑에 선수들은 막 150억, 100억 되는데요. 그 많은 돈을 받는 선수도 폼롤러랑 공을 가지고 아침에 오자마자 순서는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폼롤러, 공 이렇게 있어요. 그럼 들어오면서 그거 하나하나씩 짚고 마사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몸이 마사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스트레칭을 하는 스트레칭 존으로 이동하고요. 그 존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는 존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육이 딱딱했을 때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혈액에는 에너지와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내가 운동을 해도 운동한 곳에 에너지와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것을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 고관절의 앞쪽은 딱딱해지고요, 엉덩이 뒤쪽은 느슨해지거든요. 그럼 딱딱한 쪽은 공으로 풀어줘야 되고요, 느슨한 엉덩이 쪽은 근력 운동을 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 스트레칭, 근력 운동은 따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패키지예요. 내가 만약에 어깨 운동을 한다? 마사지, 폼롤러나 공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는 이 세 개가 하나의 패키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절대 분리하지 말고 계속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근육의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몸이 부드럽고 강하다? 갖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순서로 했을 때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골프, 테니스, 스포츠를 즐기는 분이라면 폼롤러와 스트레칭은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피로가 많이 누적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깨나 관절이 약한 사람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루틴이 있나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방식은 폼롤러와 공을 이용해서 어깨를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근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제가 순서를 가르쳐 드리면 대체적으로 어깨가 아픈 분들이 이 앞쪽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공과 볼로 또는 마사지를 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유는 어깨가 움직이면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앞에 있는 구조물들을 이렇게 건드려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가 뒤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어깨 뒤쪽에 있는 근육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집에 폼롤러랑 공이 있다면 이 어깨 뒤쪽하고요, 겨드랑이 요 밑에 여기를 폼롤러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한 후에 근력 운동은 요 이두박근이라고 하는 곳, 알통이라고 하죠. 이 알통을 강화시켜주면 어깨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깨 앞에 이 알통하고 팔을 측면으로 들어 올리는 요 어깨 옆쪽,
그래서 어깨 안 좋은 분들의 특징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어깨 앞쪽이나 위쪽이 아프시고요. 그 다음에 근력은 이 알통의 근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알통이 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의 삼각근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 있는 근육이 없어서 그냥 바로 뼈 다음에 가죽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더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풀어야 할 곳은 어깨 뒤쪽과 아래쪽, 그 다음에 강화시켜야 될 곳은 어깨 앞쪽과 옆쪽,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어깨가 좀 편해지실 겁니다. 선수마다 운동을 다르게 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선수들이 운동을 모두 동일하게 하지 않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선수의 몸 상태가 다 달라요. 키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뛰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상의 위치들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는 오른쪽 어깨를 다쳤어요. 그러면 이 선수는 오른쪽 어깨를 관리해야 되고요. 만약에 왼쪽 어깨를 다쳤어요. 그러면 이 선수는 왼쪽 어깨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하체의 근력의 차도 다르고 유연성의 차이도 다르죠. 그래서 제가 꼭 이런 말 하거든요. 옆 사람이 이거 한다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직장에서 누구 허리 아픈데 어떤 운동해서 좋아졌어? 라고 하면 그걸 따라 하는데요. 그분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골반이 안 좋아서 거기를 스트레칭 하거나 근력 강화를 해서 좋아졌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골반이 안 좋아졌다면 사실 그 운동은 좋지 않은 운동이나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주변의 전문가를 찾아서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수들도 운동을 하는 거 보면 처음에 기본적인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아마 식사가 가장 특이할 텐데요. 우리 밥 먹으면 각자 다 먹는 거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몸에 맞는 운동을 했을 때 가장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맞춤형 운동 방식이 중년층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개인 맞춤형 운동은 제가 볼 땐 중장년,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대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해도 건강해서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중장년층들은 운동을 조금만 잘못하면 몸이 이상하거든요. 자꾸 아파져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민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운동을 딱 했을 때 몸이 편안해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딘가에서 운동을 할 때 운동이 잘 됐나 안 됐나를 구분하기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몸이 좋네? 라는 느낌이 들으면 아마 잘하셨을 거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하면 아마도 몸을 혹사시켰거나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잘한 운동들은 대체적으로 할 때도 그렇고 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운동들은 우리 몸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중장년층이 맞춤 운동이 더 필요하고요. 그러면 노년층은 더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변화에 이겨내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맞춤 운동을 좀 찾거나 좀 배우셔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박사님께서 추천하신 운동을 하고 좋아진 사례 하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실명은 밝힐 수 없는데 저희 대구에서 매주 한 번씩 올라오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5, 6년, 7년 이상 계속 아파서 뭘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통증의학과도 가고 교정하는 데도 가고 했었는데, 제가 딱 했던 거는 그분에게 필요한 운동하고, 그러니까 해야 할 운동과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을 구분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해야 할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지고, 근데 보통 하지 말아야 될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을 해버리면 운동을 했던 걸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대략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신 지 거의 1년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내년 봄에 골프를 목표로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감사도 하는데, 왜냐면 대구에서 KTX 타고 SRT 타고 올라와서 택시 타고 다시 저한테 와서 운동 딱 50분 배우고 다시 가거든요. 대신에 이제 오지 않은 날은 카톡으로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운동이 계속 하는데 좋아지지 않는 건 그 운동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나랑 안 맞는 운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좀 선택하시고, 그리고 피해야 될 운동을 좀 선택하시면 아마도 조금씩 좋아지실 거고요. 제가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사실은 제가 젊은 분을 상담하고 왔는데요. 어떤 아프거나 잘 안 되면 몇 번의 실패를 하다 보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운동 방법 또는 운동 동작들을 정확히 익히면 우리 몸은 저는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우선은 조금 좋은 저희 채널이나 좋은 동작들을 배워서 운동을 조금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하시면 아마도 부상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속노화 운동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김병곤입니다. 제가 저속노화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 몸도 조금 건강하게 늙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도 하고 제 몸을 통해서 실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고 익히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내 건강을 의사 선생님이든 혹시 운동을 배우면 트레이너든 그들에게 전부 맡기지 않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골라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24시간 내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채널에서 좋은 정보 잘 들으셔서 나에게 필요한 운동들을 찾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방법을 좀 정확히 익히시면 제가 볼 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속노화를 위한 운동들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맛있는 걸 찾아서 식당이나 그런 곳을 가는 건 즐거운 일이거든요. 근데 아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운동은 처음에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끝나고 운동을 할 생각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너무 버거워요. 그랬다가 운동이 끝나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조금씩 이겨낼 수 있게 운동을 좀 하시면,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버거우면 하기 싫어지니까 조금 가볍게 생각해서 스며들듯 천천히 운동을 하시면 제가 볼 땐 좋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확한 동작의 운동과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운동을 누군가에게 그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좀 배우셔서 하시면 분명히 건강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속노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